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GM 본사가 한국 GM을 살릴지 아니면 부도를 낼지 최종 결정하겠다는 시점이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용 절감을 둘러싼 노사의 교섭 상황은 답보 상태인데요. 데드라인이 임박하자 이러다 진짜 부도 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GM 본사가 한국 GM의 부도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는 시한은 오는 20일. 이제 남은 시간은 열흘 남짓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꼬여가고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맞대고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해야 할 노사 간 대화는 끊긴 지 오래입니다. 상여금 지급을 둘러싼 갈등 속에 지난주 노조가 사장실을 점거한 뒤 분위기는 더 나빠져 노조는 오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총파업에 나설 태세입니다. 후속 교섭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국 GM의 자금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이번 달에만 마련해야 할 돈은 직원급여와 협력사 부품대금, 희망퇴직 위로금까지 1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미 회사가 예정됐던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협력사 납품대금 마련이 어렵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들 비용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추가 연장이 결정되지 않은 1조 7천억 원가량의 본사 차입금 만기까지 고려하면 지급 불능 상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데드라인이 다가오는데도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자 GM이 자구안 회생에서 부도를 낸 뒤 한국 사업 정리로 방침을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다시 방한할 베리앵글 GM 해외사업부 사장이 정부와 노조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한국 GM 사태 해결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오는 9월 시행하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이하인 가구가 될 전망입니다. 이대로면 5세 이하 어린이 241만 명이 월 10만 원씩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어린이 한 명당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처음에 5세 이하 자녀 전원이 대상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선정 기준이 필요해진 겁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 기준을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임금과 재산 소득을 다 더한 기준인데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맞벌이 부부나 다자녀 가구를 더 많이 포함하는 게 핵심입니다. 나머지 그 시도의 경우에는 거의 96%를 훨씬 넘는 그런 수급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래서 대다수의 아동이 있는 가구가 신청하면 받으실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이 방안이 시행되면 5세 이하 어린이 252만 명의 95.6%인 241만 명이 대상이 됩니다. 연구원은 다만 아동수당 때문에 소득 순위가 바뀌지 않도록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둔 가구가 대체로 소득이 자주 바뀌어 복잡한 행정 절차에 비용이 더 든다며 원안대로 조건에 맞는 어린이 전원에 지급하자는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경제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양육을 하고 있는 소외되는 그 10%도 그 입장이 된다면 조금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 내용을 검토한 뒤 곧 아동수당 지급 기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경기 용인시 보정, 마북동 일대에 판교 테크노밸리 5배 크기의 경제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고 광역 급행철도인 GTX까지 통과해 접근성도 매우 좋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경부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경기도 용인시 보정동과 마북동입니다. 서울 근교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이 땅으로 대부분 논과 밭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5배 크기의 경제 신도시가 조성됩니다. 용인시는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아파트 대신 첨단 기업이 입주하는 경제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체들이 이익을 챙기고 떠나면 그만인 기존 아파트촌이 아니라 100만 용인 시민이 100년 이상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생산적인
경제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는 총 390만 평방미터 규모로 전체의 80%가 IT, BT 등 첨단 관련 기업과 상업, 업무시설 용지로 공급되고 나머지 20%는 주거용으로 개발됩니다. 광역급행철도가 개통되면 서울 삼성역까지 15분이면 갈 수 있어 판교 테크노밸리 못지않은 입주 수요가 예상됩니다. 서울의 기능들이 이 용인 역세권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반 조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용인시는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해당 지역을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GTX 개통에 맞춰 복합 환승센터를 건설하고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을 입체화하는 등 교통망을 대폭 확충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우입니다. 해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회사가 미납하는 바람에 노후 대비에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한 해 1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사업장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공단이 잦은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회사의 체납 사실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데 체납 사실을 통지받은 인원은 매년 100만 명이 넘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달에만 8만여 명의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지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체납 통지를 받은 근로자는 통지된 체납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합니다. 65세 이상 택시기사가 계속 운전할 자격이 되는지 검증하는 자격유지검사가 택시업계 반발로 의료기관 적성검사로 대체될 전망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택시 자격유지검사에 의료기관 적성검사 대체 방안 연구에 대한 긴급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자격유지검사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유발을 막기 위해 65세 이상은 3년마다, 70세 이상은 매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자 의료기관의 적성검사로 대체를 추진하는 겁니다. 지난해 기준 만 65세 이상 택시기사는 22%에 달합니다.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 사고를 축소해 발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성통화와 문자뿐만 아니라 데이터 접속 불량까지 벌어졌지만 이에 대한 언급과 대책은 쏙 빠졌습니다. 이경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SK텔레콤은 지난 6일 발생한 통신장애가 LTE 음성통화 장비의 오류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이 3G망에 몰리면서 대부분의 통화가 어려워졌다고 해명했습니다. SK텔레콤은 피해 고객 약 730만 명에게 5월 요금에서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치 1인당 600원에서 7,300원 수준을 보상해줄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일엔 통화 문자뿐 아니라 데이터 접속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통화 연결이 안 되자 한순간에 스마트폰의 인터넷 접속 수요가 폭증했고 이로 인해 접속 장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코인을 사거나 팔거나 했을 때 통신장애가 있다고 하면은 전혀 거래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각에선 SKT가 5G망 구축을 위해 기존 3G 음성망을 4G LTE망과 결합하는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음성통화도 데이터 사용의 일부인데 사고 원인을 3시간 이내 통화 불능으로 축소해 발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당국이 통화장애의 직접적 원인을 조사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의 정확한 범위를 파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K텔레콤 측은 HD 음성 서버의 독자적 오류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것 때문에 데이터 접속이 느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경태입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른바 삼성노조 와해 문건은 6천여 건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중 일부에는 노조를 문제 인력으로 규정하고 뒷조사를 하는가 하면 가족과 지인까지 동원해 노조 탈퇴 작업을 벌이는 등 치밀한 전략이 담겼습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 처음 공개된 삼성의 노사 전략 문건입니다. 당시 그룹 내 설립된 노조의 현황 분석부터 단계별 대응 전략이
150쪽에 걸쳐 담겨 있습니다. 노조원을 문제 인력이라 칭하고 징계를 위해 평소 문제 행위를 정밀 체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는가 하면 조기화해를 목표로 하되 안 되면 장기 전략으로 고사화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2014년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업체가 작성한 걸로 추정되는 또 다른 문건입니다. 조직 안정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이 문건에는 노조 탈퇴 작업을 뜻하는 이른바 그린화 공약이 담겨 있습니다. 노조를 영어 이니셜 NJ로 표기하고 목표치를 숫자 2가 아닌 영어 2로 쓴 것이 눈에 띕니다. 노조원을 가담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행실 조사를 통해 2명을 징계 해고했다는 내용이 그룹 차원의 문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사나 금전 문제 등 개인적 약점을 이용하고 부모나 지인까지 동원한 정황도 눈에 띕니다. 끝으로 누군가에게 이를 바탕으로 제출한 업무 제안서의 내용을 모두 수행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각오를 전합니다. 원청인 삼성전자 서비스가 보고받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불법 도청과 감청, 심지어 가족에까지 감시하는 이 만행의 신화가 바로 삼성무도조 신화입니다. 노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의 관련 문건을 모두 공개하고 이제라도 성역 없는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올해부터 소방관 채용시험에서 인적성 검사가 대폭 강화됩니다. 소방청은 내년부터 국가직 전환과 함께 대규모 인력 보강이 이뤄짐에 따라 올해 신규 채용부터 인적성 검사 범위를 2개에서 4개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되는 검사는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 불안 여부를 살펴보는 임상적 성격과 반사회성 정도를 알아보는 조직 부적응성 등 2개 분야입니다. 인적성 검사 결과는 면접 시험 자료로 반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올해부터 시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올해는 5월 5일 어린이날이 토요일이어서 다음 월요일인 5월 7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이에 따라 5월 8일 어버이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나흘 황금 연휴가 만들어집니다. 이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다른 공휴일과의 관련성 등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재까지는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지난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합의했는데요. 이로써 종업원 300인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은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제부터 직장인들의 주중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추가로 일을 하더라도 12시간을 넘길 수 없다는 뜻이 되는데요. 이러한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착오를 막기 위해서 벌써부터 기업들의 예행 연습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오늘 핫키워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당장 7월부터 적용이 되면 정말 주 52시간 근무제가 얼마 남지 않은 거네요. 기업들도 분주해졌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는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국내에서 근무 중인 전 직원들을 근태 입력 시스템을 개편해서 스스로의 주당 근무 시간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가령 저녁 식사를 먹을 때 구내식당 입구에 사원증을 찍으면 30분이 제외되고 빵이나 과일 등 테이크아웃 메뉴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10분이 제외되는 식으로 자신이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할 일이 많아서 잔업근무가 불가피한 직원들은 근태 입력 시스템에 개인 용무 등의 사유를 입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하면 연봉은 높지만 야근이 많은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시스템까지 개편할 정도면 주 52시간 근무제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는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경고 메일을 보내거나 팀원들의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전 사업부의 팀장이나 그룹장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 벌써부터 52시간 근로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불과 2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이렇게 강제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예행 연습을 하게 되면 큰 시행착오 없이 주 52시간제가 잘 이뤄질 수 있겠어요. 게다가 직원들 역시 만족도가 클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비슷하게 연봉은 높지만 업무 강도가 높은 것으로 유명한 SK하이닉스 역시 예행 연습을 시작했는데요. SK하이닉스의 경우 통근 버스 시간을 조정하고 정보기술 시스템을 개선하는 식의 인프라를 조정하며 임직원들이 주 52시간 근로제에 익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시장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하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주 52시간 근무제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짧은 시간 안에 업무를 몰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반도체 회사도 수출을 주력으로 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 맞춰 야근도 많았던 곳이잖아요. 그래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맞추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산업과 비슷한 근무 환경을 갖고 있는 LG전자는 전 직원이 아닌 일부 부서부터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TV와 오디오, 노트북 등 홈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전담하는 HE, 즉 홈테인먼트 사업본부의 일부 조직을 대상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소속된 직원들은 직급과 직무에 관계없이 정시 출근이 권장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오후에 반차나 금요일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 퇴근을 하거나 휴가를 쓸 때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고 출퇴근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그것만으로도 워라밸을 어느 정도 실천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직원들 사이에선 과거와 달리 책임자의 눈치를 덜 보게 된 것 같고 그만큼 자기 개발 시간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주 52시간 근로제에 큰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한 주가 마무리되는 금요일 점심시간 이후에는 사무실에 임원들 외에 일반 직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휴일에도 가급적 회사에 나오는 경우가 줄어들면서 회사의 분위기도 점차 달라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그럼 반도체나 전자 쪽 외에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미리 실시하고 있는 회사가 있나요? 네, 이 통신회사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KT는 지난달부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9to6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고요. 오후 5시 반이 되면 각 PC에 업무를 마무리를 요청하는 메신저가 뜨고 담당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퇴근을 독려한다고 합니다. SK텔레콤도 지난 28일부터 자율적 선택 근무제를 도입해서 2주에 총 80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매달 셋째 주 금요일은 슈퍼 프라이데이로 지정해서 오후 3시에 퇴근을 하는 방법으로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키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근무 시간을 축소시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지만 기업들마다 나름의 자구책을 통해 주 52시간제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대표적인 업종이 각 회사의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R&D 업종인데요. 대체 인력 투입 자체가 어려운 업종인데 출시 시점이 되면 개발진의 추가 근무나 야근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 집중적인 업무가 진행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직종의 성격을 무시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려다 보면 회사로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며 이 3개월 혹은 6개월 등 일정 기간을 설정해서 평균 주당 근무 시간을 따져서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겠어요. 이 R&D 부서의 경우 프로젝트가 끝나면 몰아서 쉬는 곳도 많은데 무리하게 주 52시간 근로제에 맞추는 것도 결코 쉽지는 않은 일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업종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요. 일부 회사의 경우 무리하게 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직원들의 화장실 가는 시간, 또 담배 피러 가는 시간 등을 체크해서 직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권 역시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앞두고 일부 은행은 주 40시간에서 50시간을 준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야근이 잦은 은행권의 특성상 실제 정규 근무 시간 40시간 외에 야근, 주말 근무 12시간만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오히려 시간외 근무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주 52시간 근로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해 주겠지만 완벽히 정착되기 전까지는 시행착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탄력적인 근로제가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원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